예, 자연생태 보건기사 필기 2022년 1회 3과목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고 넘어갑니다. 24번, 지난번에 2과목 중에 24번은 설명은 제대로 됐는데 마지막에 정답 체크가 잘못했죠. 사전 환경성 검토, 전략 환경 영향 평가랑 비슷한 면이 있다 이렇게 했고요. 다음 35번은 35번의 4번 지문이 노선에서 길을 만들려고 하는 곳에서 습지에서 떨어뜨려서 빙우회해서 회피죠, 회피. 이게 회피고, 그 다음에 터널이나 고가도로를 하는 것은 저감. 자,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요 부분이 틀려서 이 내용은 4번 내용은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 3과목 4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생태적 빗물 관리 시스템. 빗물은요, 도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죠. 도시에서는 그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를 못합니다. 침투를 못하죠. 그래서 그것이 일시에 하천으로 모여들어서 그것이 강물이 이렇게 넘쳐서 이를테면 뭐 동부간선도로가 늘 이렇게 비가 조금 오면은 침수가 되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뚝을 넘쳐서 가옥에 침수가 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생태적으로 하려면은 요것을 잘 모아놨다가 쓴다든가 어쨌든 천천히 강으로 흘려 보내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집을 예를 든다면 이렇게 집이 있다고 쳤을 적에 비가 내리면 여기서 이렇게 홈통을 타고 빗물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죠. 그래서 무슨 이렇게 쇠석 같은 거, 부서진 돌멩이 같은 것들로 찌꺼기들을 살짝 여과시킨 다음에 이거를 약간 이렇게 저장 탱크처럼 이렇게 저수를 할 공간을 뭐 여기 이렇게 조금 수생식물을 심어 놓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은 뭐 찌꺼기도 이렇게 쌓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쭉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넓은 연못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침투될 수 있게 중간에 이 물을 뭐 잔디 무슨 화단에 물을 준다든가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가 이용할 수도 있겠죠. 요런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배수를 시킬 수도 있겠고, 요런 시스템으로 요거를 이렇게 무슨 커다란 그 물탱크 같은 거를 만들어도 좋지만 그것은 이제 생태적이라 하기가 덜 생태적이고, 이렇게 이제 여기도 이제 식물들이 수생식물들이 자라면 오염물질을 좀 이렇게 분해시켜 줄 수도 있고 좋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쇠석으로 여과를 시키고 이거를 약간 저장을 이렇게 작은 곳에 저류를 시킨 다음에 저류 시설, 이때 침투를 시킬 수도 있지만 요거보다는 그 다음 단계에서 침투를 좀 천천히 땅속으로 천천히 침투를 시키면 좋고, 그 다음에 배수를 한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
될 듯합니다. 자, 그래서 물을 모아서 빗물을 모아서 쇠석으로 여과를 좀 물을 좀 찌꺼기를 걸러주고 물을 저장했다가 천천히 침투 연못에서 천천히 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도록 하면 하천에 물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홍수가 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수고가 약 10m 정도 되는 이런 교목은 이렇게 줄기가 가운데 키 큰 나무라고 그랬죠. 키 큰 나무들. 요거는 관목이고, 요거를 심을 적에 적합한 유효토심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외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여기 뭐 초하류나 잔디 같은 것도 있는데 초하류, 지피식물 요게 이제 15, 30 외우기도가 좋은 게 이렇게 그 각 전 단계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생존을 하려면 요 정도 이쪽 왼쪽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제대로 생육하려면 잘 살아나가려면 이 오른쪽 정도의 그 땅 깊이가 확보되어야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관목, 진달래 같은 것 작은 관목이 어느 정도 잘 자라려면은 45cm 정도는 되어야 된다. 큰 관목은 60cm 정도. 그렇고요. 천근은 뿌리가 얕다는 거죠. 얕다는 내용의 천자. 이거는 깊다는 내용의 뿌리가 깊다, 얕다. 그래서 얕은 뿌리는 한 90cm, 얕은 뿌리 교목은 90cm 정도는 되어야 제대로 생육이 된다.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렇게 외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외웁니다. 천근 하나만 외우면 생존 이쪽이 60, 90 이쪽에 60, 90 이거 하나만 외우고 하나 요거보다 다음 것이 심근이다. 깊은 뿌리다. 교목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관목이고 큰 관목, 작은 관목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잔디 초하 이렇게 되면은 요거를 이렇게 외워두면 여기가 90이죠. 여기는 60이고 요거는 뭐 이보다 높은 숫자인데 150 정도 뭐 100 뭐 20, 30이라고 해도 뭐 큰일 날 일이 없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45 여기도 45 여기 30 여기 30 15 이렇게 되니까 뭐 15 정도 150 정도 외워놔도 좋고요. 저는 요것을 중심으로 외웁니다. 천근 교목이 생존하려면 60이 있어야 되고 제대로 커나가려면 90cm의 토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 시험에 많이 나니까 외워두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유효토심을 하면 나무 길이가 높이가 10m 정도면은 천근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90을 찾아야지 되는데 제일 적당한 것은 요 정도 80 정도니까 위에 흙이 60cm 밑에 흙이 20cm 요거를 보는 게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 43번 자연환경 보전 이용 시설에 대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다 그랬죠. 기관장이나 지자체장이 설치하는데 뭐 자연환경 보전 시설, 뭐 복구 시설, 이용 관찰 시설, 홍보 시설, 교육 시설 뭐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읽어보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1번 기반 조성 설계할 적에 생물이 생육 서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한다. 좋은 말인 것 같죠?
2번 관찰 공간을 설계할 시기에는 관찰 목적, 대상, 태양의 방향, 주요 동선, 관찰 대상 공간, 물리적 차폐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 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3번 시설 설계에 있어서 진입부와 데크의 완만한 경사처리, 점자 안내, 사회적 약자 편의, 좋은 얘기죠. 재료와 소재 선정 시 여러 지역의 목재,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지역. 생태보건 쪽에서는 이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지역, 해당 지역, 바로 옆에 요거를 좋아하죠. 너무 멀리서 오면 생태적으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목재도 그렇고 석재도 그렇고 자연재료, 그 지역, 해당 지역의 것을 많이 이용한다. 틀린 것은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거 많이 나옵니다. 여러 지역, 다른 지역. 다음 44번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양 속에 있는 유기물, 토양에 있는 그 비료 성분들은 무기물과 유기물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나뭇잎 같은 것이 떨어져서, 낙엽 떨어져서 이 성분들은 주로 이런 것들이 돼 있죠.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이것을 땅속 세균들이 마구마구 분해를 시켜주죠. 한 2년 반쯤 걸립니다. 그러면 이 집합체들이, 이것이 완전 뭉쳐있던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풀어지죠. 하나씩 이렇게 이게 이제 무기물이 되는 거죠. 이게 유기물. 동식물 사체는, 동식물은 유기물로 볼 수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탄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완전히 합성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요건 몰라도 되지만, 자 어쨌든 자 유기물에서 무기물로 이렇게 해야만 식물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무기물이 돼서 물에 녹아야만 식물, 나무나 풀들은 뿌리를 통해서 물을 먹으면서 물 안에 녹아있는 이런 무기물 성분들을 먹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CHO는 공기 중이나 이런 걸로 먹을 수 있고요. NPK부터 나머지 16가지 식물의 필수 영양 성분은 이렇게 물에 녹아서 무기물로 만들어져야만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뭐 이산화탄소나 물, 여기는 이산화탄소나 물 이런 걸로 그냥 식물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식물의 유체, 아까 얘기한 나뭇잎이나 나뭇가지 떨어진 것 같은 것은 토양으로 되돌려 줘야 이와 같은 방법으로 토양이 비옥하게 되는 거죠. 2번 땅을 빈번히 갈아서, 너무 빈번히 갈면 안 됩니다. 농사꾼들도 땅을 갈 적에는 농작물을 심기 직전 한 번 정도, 아니면 그 전에 또 한 번, 가을에 추수 끝나고 갈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직전에 주로 갈죠. 너무 가르면은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이 피해를 봅니다. 다음, 틀렸죠. 옳지 않은 것은 이거네요. 3번 토양 유기물이 토양으로부터 유실되는 현상인 토양 침식. 흙이 쓸려 나갈 뿐만이 아니라 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NPK, 칼슘,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쓸려 나가죠. 유실되죠. 그러면은 그 토양은 농작물이나 우리 나무나 이런 것들이 자라기 힘든, 이렇게 되겠죠. 그 유기물이 비료 성분들이 이렇게 토양 속에 잘 들어가 있으면 토양 유실이 잘 안 됩니다. 토양이 잘 쓸려내리지가 않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잎단 구조를, 한국말로 떼알 구조를 갖추어서
이렇게 잘 자기네들끼리 붙잡고 있죠. 그래서 덜 유실됩니다. 다음 4번 토양 중 유기물의 함량을 높이려면 신선한 퇴비보다는 완숙 퇴비가, 이게 약간 말장난 같은데 신선한 게 좋을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닭똥이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그 부숙 비료들을 오면은 덜 그 발효가 덜 그 완숙이 덜 돼 있습니다. 숙성이 덜 돼 있어서 그냥 그 비료를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0원, 20,000원 주고 한 포대를 샀다 그러면 이렇게 한 집 저 뒤에 공간에 두면 한 서너 달 뒤면은 자기 혼자서 그냥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냄새가 안 나고 좋은 비료가 되죠. 완숙 퇴비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그 닭똥 성분이 아직 덜 발효된 채로 들어가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독성이 있어서. 답은 2번. 45번. 평균 단면적법을 이용해서 비탈 다듬기 공사에 사용할 토사량. 자, 토사가 이렇게 무슨 그 원통형이나 무슨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이것은 뭐 단면적이 사다리꼴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생겼던지 간에 이렇게 기다랗게 돼 있는 것에 이 토사의 량을 구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양쪽 단면이죠. 이 앞에 있는 단면과 뒤에 있는 단면을 이거를 더해서 평균을 내는 거죠. 평균을 내고 이 길이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려운 원리가 아니죠. 한쪽이 2.1 제곱미터, 한쪽이 0.7이니까 2.1 플러스 0.7 해서 이거를 둘로 나눠주면, 두 개로 나눠야죠. 평균을 내야 되니까. 2.1 플러스 0.7은 2.8 나누기 2는 1.4죠. 1.4에다가 곱하기 6을 하시면 6, 4, 24, 6, 1, 6, 8.4가 되겠습니다. 자, 양단면 평분법은 앞뒤 단면적을 더해서 2분의 1을 곱해서 2로 나눠서 길이를 곱해주면 된다. 언뜻 생각해봐도 이렇게 여기 이 앞면하고 뒷면하고의 단면적이 다른데, 이거를 뭐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은 대체적인 이 토사 전체 토사량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6번. 표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토라는 것은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 이 맨 위쪽에 있는 흙을 말하는 것이죠. 경운, 밭갈기, 옛날로 치면 쟁기, 요즘으로 치면 뭐 관리기나 뭐 트랙터로 인해서 이동되는 갈아엎어지는 부위이다. 뭐 그렇죠? 네. 토양의 표면에 위치한 이 토양층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맨 위에 A층, 토양이 이렇게 있으면 5층 A층, 뭐 E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B층, C층, 그 다음에 이 밑에는 기반함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게 낙엽 같은 거죠. 유기물, 낙엽, 나뭇가지, 이런. 그 다음에 용탈은 여기서 그 아까 말한 영양 성분, 무기물 성분들이 일로 이렇게 용탈된다는 얘기죠. 빠져나간다, 씻겨 내려간다, 이런 얘기고, 집적층은 여기에 그 용탈 성분들이 여기에 모인다, 이런 얘기고, 이 모재라는 것은 바위에서 부서진 지가 이렇게 되나? 바위에서 부서진 지가 얼마 안 되는 그 옛날 말로 석비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반암에서 풍화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그 모래가루 같은 돌가루 같은 것들을 얘기하니까 땅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요. 예, 흙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자, 그렇다면 토양의 표면에 위치한 A층, 주로 뭐 낙엽은 흙이 표토라고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산림 토양에서는 주로 B층까지도 많이 여기까지 표토라고 얘기할 경우가 많다. 양분과 수분의 저장처로 생산성이 무지하게 관련이 높죠. 예. 여기에 이제 양분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벌써 이 말 자체에 이상한 말이 안 맞네요. 다음 47번. 단면적이 12제곱미터고 윤주가 8m인 수로의 평균 깊이는, 자, 수로는 뭐 이런 단면으로 봤을 적에 이런 수로 박스에 뭐 이렇게 물이 흘러갈 수가 있고요. 뭐 아니면 이런 수로가 있는데 이렇게 물이 흘러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의 평균 깊이 경심을 구하는 공식은 유적 단면적이죠. 그다음에 윤변, 윤주, 바로 그 물이 닿는 그 밑에 옆에 여기 밑에 옆에 요거를 윤변, 윤주라고 하죠. 물 닿는 둘레. 뭐 이건 간단하죠. 그대로 단면적이 12 나누기 물 닿는 둘레 길이, 물 닿는 면적이 아니라 물 닿는 요 길이가 8m다. 12 나누기 8 하면 1.5가 나오겠네요. 다음 48번. 자연생태보건공사 시행 시의 시공관리의 3대 목표 그랬습니다. 이것은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시공관리 항목은 품질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 하나 더 하면 안전관리. 시공관리의 항목, 품질관리, 원가관리, 공정관리, 하나 더 하면 안전관리, 이렇게 있고요. 이 원가를 다시 계산하면 순공사 원가, 사무실 일반 관리비, 그다음에 이윤, 부가가치세 이렇게 할 수 있고, 요 순공사 원가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재료비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작업하실 분들을 써야 되고, 노무비 일당 같은 거, 그다음에 경비 여러 가지 경비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런 것들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이것도 여러 분야에서 공사, 뭐 조경공사나 뭐 토목공사나 우리 자연생태보건공사나 공사하는 분야에서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 시공관리 항목과 순공사 원가, 요게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 공정, 원가 관리해서 답은 2번. 노무관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틀리는 답으로. 자, 방문 49번. 방문객 센터를 절충형으로 조성할 적에 이게 생태 이용 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이용형, 보전형, 절충형 할 때 그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려사항. 주변의 자연과 역사 문화가 연계되어야 되죠. 이왕에 뭐 생태를 보러 왔으면 역사나 문화적으로 문화재나 문화유산 이런 걸 보면 좋죠. 연계되는 게 훨씬 좋겠죠.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1번. 센터의 규모는 뭐 이런 거가, 이거를 뭐 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탐방객의 편의, 자연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탐방 거점 공간에 설치한다. 관찰 지점 안내, 이용 상황, 기상 정보, 각종 정보를 제공한다. 뭐 훌륭한 얘기죠. 네. 자, 답은 1번. 자, 이용형, 절충형, 보존형은 다음에 다시 나올 겁니다. 다음 50번. 토양 중에 질소 공급원으로 슬러지를 질소 공급원으로 사용할 경우에 슬러지 사용량을 계산하는 식으로, 슬러지는 우리가 흙탕물이나 오염된 물을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 여기 이제 진흙이나 오염물, 찌꺼기가, 근데 사실은 이 안에 질소 성분, 인성분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예. 이런 흙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흙찌꺼기, 흙탕물에서 가라앉은 것들. 그래서 그거를 질소로 주려고 하는데, 이게 뭐 여기에 수분도 있잖아요. 수분도 빼야 되고, 그다음에 질소 함량, 질소가 뭐 30%가 있을 수가 있고 40%가 있을 수 있고, 그렇고, 그 다음에 그게 유효한 질소인지 어쩐지. 그래서 내가 뭐 질소를 예를 들어서 뭐 3kg를 주고 싶다. 3kg를 주고 싶다 그러면 총 슬러지 총량 중에, 총량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총량을 예를 들어서 수분을 뺀 진짜 그 건조된 중량으로 나눠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질소의 비율을 나눠야 되고, 그 질소가 유효하게 쓰여질 수 있는 이거를 해서 나눠주면은 진짜 이거를 줄 수가 있겠죠. 총량은 엄청 늘어나겠죠. 뭐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A가, 스몰 a가, 소문자 A가 수분 함유니까 이게 다 100을 했다는 건 퍼센트잖아요. 퍼센트니까 이렇게 그 100분의 얼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 그 수분을 뺀 건조 중량으로 하려면은 이렇게 그 100에서 수분을 빼서 그걸 다시 100으로 나눠줘야 실제 그 수치가 나오겠죠. 나머지는 100분율이니까 그 다음에 100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고, 지금 이거는 식이니까 얘하고 얘가 바뀌어도 되죠. 얘하고 얘가 바뀌어도 되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런 식으로 지난번 24년 3회 필기시험 때는 뭐 이 식이 주어지기도 했지만, 이렇게 해서 각각의 여기 숫자를, 이런 A, B, C 숫자를 주어주고, 그래서 실제 그 얼마를 줘야 3kg를 줄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났었습니다. 그냥 뭐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을 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질소의 비율이 뭐 0.30%다 그러면 0.3을 곱해주고 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쭉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는 문제. 다음 51번.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한 설명. 지난번에 했는데 다시 복습 차원에서 보면,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이와 같이 1등급, 2등급, 3등급
이건 지금 1대 25,000 지형도 위에다가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1등급, 2등급, 흐린 녹색, 흐린 초록색, 그 다음에 3등급 이렇게 있고, 여기는 별도, 문화재 보호법이나 이런 별도 관리구역 이렇게 돼 있죠. 1등급에서는 뭐 우리가 봐도 생태적으로나 경관적으로 굉장히 좋다는 내용들, 다양성, 가치, 멸종위기지,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심, 완충, 협력, 핵심, 완충, 협력, 여기 이제 전이죠. 옛날 말로 전이 요것에 해당하는데, 여기선 제일 그 생태계가 핵심적으로 보호해 줘야 될 거, 완충 지역은 그것을 보완하고 보충해 주는 거, 협력 지역은 인간이 살아가는 무대, 인간도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별도 관리 지역은 따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따로 정한다. 자, 그런 내용을 알면 문제가 풀릴 것 같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 가치, 생태계 우수, 경관 수려, 지리적 분포 한계, 대나무의 지리적 분포 한계, 뭐 이런 것들. 각 시도에서 생태 경관 보전 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생태 시도, 도청 같은 데서 이런 전문적인 인력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죠.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생태자연도는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이런 데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나 이런 쪽에 전문성이 좀 있어야지 도청 같은 데서 그 일반 공무원들이 이런 인원을 많이 이렇게 확보하기에는 쉽지가 않죠. 답은 4번, 51번 4번. 52번, 도시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의 특징. 이쪽 계열에서 도시 생태계는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라고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많아서 불투수충, 물이 잘 안 들어가고 그냥 흘러서 강으로 가버린다. 열섬, 도시는 이제 아무래도 나무도 적고 숲이 적고 하니까 열섬 현상으로 도시 기후가 높아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기온이 높다. 건물과 아스콘으로 덮여 있으니까 당연히 초지가 적고, 따라서 그거를 먹는 무슨 곤충들이나 1차 풀을 먹는 초식동물이 적다.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먹는 고차 소비자는 더 적다. 그런데 쓰레기통을 뒤지는 놈들이 있어서 먹이는 많다. 그렇고, 아무래도 도시는 사람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사해서 저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사해서 들어오는 종들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틀린 것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그냥 기계적으로 기온이 높다 해서 이런 보기를 만들어내기, 열섬 현상으로 주변 지역보다 한 2, 3도 높은 걸 가지고 이런 보기를 만들어낸 것 같은데, 뭐 조금 좀 기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 같고요. 초지가 적으니까 초식성 동물이 적겠죠. 적다, 적음. 따라서 고차 소비자는 더 적다. 이 입종이 있다, 정착한다. 답은 3번. 다음 53번.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은 이것도 간단하게 사람에 의한 요인과 여러 가지 물적 조건에 의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 부족, 너무 빨리 속도를 내는 거, 작업장이 너무 좁은 거, 이런 건 물적 요인이 될 것이고, 복장 불량 같은 거는 사람의 인적 요인이 되겠죠. 물적 요인이 아닌 것은, 원인이 아닌 것은 1번이 됩니다. 54번 다음 문제. 배수로 주변에 비스듬히 지관을 설치한다. 중앙에 경사지게 하고 소규모 운동장, 아마 그 유공관을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 파이프 중에요, 적당한 이렇게 해서 적당한 두께 파이프가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거를 이를테면 부직포 같은 것으로 이렇게 헝겊으로 부직포로 물이 잘 빠져나가고 들어가고 하도록 이런 걸 감아요. 감아서 흙이나 모래가 이 구멍을 막지 못하도록 하고, 그 이제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양을 뭐 1m나 어느 정도 파고서 1m나 이렇게 파고서 그 안에다가 자갈을 이렇게 많이 묻습니다. 자갈을 묻고 이 부직포를 감싼 유공관을 지금 요건 단면도죠. 지금 요 밑에 건 단면도입니다. 유공관을 여기다 이렇게 묻어서 여러분들 앞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 놓으면 그 여기서 물이 고여 있다가 일로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이 파이프를 유공관을 통해서 물이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너무 질척질척해지면 나중에 이제 비가 조금만 와도 그 땅 위에까지, 지표면까지 물이 잠기고 고이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힘들죠. 그래서 이 유공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유공관의 중앙 주관, 그다음에 지관, 가지죠, 가지, 주관, 지관 이렇게 설치한다. 땅 속에 이렇게 설치한다. 어골, 뼈, 생선뼈처럼, 생선가시처럼 생겨서 어골형. 54번 2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5번. 식재할 수목, 나무 심을 수목을 가식할 때, 어떨 때는 실제로 나무 식재하기 전에 뭐 어느 정도 며칠, 한 달 정도를 이렇게 가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짜로, 임시로 심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공사 기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1번 배수가 불량할 때는 배수 시설은 중요합니다. 모든 나무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식물은 물을 좋아하지만 동시에 물을 싫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이 있어야 살지만 물에 푹 잠기거나 하면 뿌리가 숨을 못 쉬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수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작물을 심을 때도 이렇게 고랑 이랑에서 이렇게 이랑에다가 두둑에다 이렇게 심잖아요. 너무 물이 많으면 고추, 상추가 죽으니까. 2번 원활한 통풍을 위해서, 통풍도 좋은 얘기죠. 간격 둔다, 좋은 얘기죠. 3번 수목의 뿌리 부분은 공기에 잘 뿌리가 공기에 노출되면 죽죠. 뿌리는 절대 공기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 심을 적에 이렇게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이렇게 분뜨기 한 걸 넣고 여기다 이제 흙을 메꿔 놓은 다음에 물을 붓고 여기다 죽수기를 하잖아요. 죽수기. 흙하고 이렇게 물하고 섞어서 죽수기를 하는 것도 여기 공기가 뿌리하고 닿으면 나무가 죽으니까 반드시 죽수기를 해야 나무가 삽니다. 뿌리가 공기에 노출되면 안 됩니다. 자꾸 통로 있으면 좋죠.
안 그러면 이제 사람 손으로 다 해야 되고 하니까. 55번은 3번. 56번은 수관 층위결 식재밀도 다층위 구조의 환경 보존님. 어떤 개발 시설 개발을 할 지역을 개발할 때 그 주변에다가 환경 보존님을 만드는데 유묘는 유치원 어린애라는 얘기죠. 베이비묘, 베이비보다 좀 큰 유치원 1m짜리 2m보다 좀 큰 거를 몇 줄을 심어야 되느냐? 헥타르당. 헥타르는 1헥타르는 100m, 100m죠. 여기 100m, 여기 100m, 100m. 그러면 10,000제곱미터. 여기 헥타르죠. 3,000평. 운동장, 학교 운동장. 한쪽 면이 100m 트랙이 나오는, 저기 트랙이 맞나요? 이렇게 100m가 나오는 운동장을, 학교 운동장이 이제 한 3,000평, 1헥타르 정도 되는데, 1헥타르에 어느 정도, 요건 뭐 그냥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유치원 애기 1m짜리는 2만 주를 심는 게 좋겠고, 그보다 2m가 넘어가는 것들은 8,000주 운동장만한 커다란데, 이건 그냥 외우실 수밖에. 2만 주, 8,000주, 100m, 100m. 57번. 지난번에 했던 거 수생식물 또 나왔습니다. 수생식물 말고 습생식물은 홍수 났을 때만 잠긴다고 그랬죠. 수생식물은 물속에 있는 거 이렇게 있을 적에, 정수식물은 이렇게 물속 땅에 뿌리를 받고 몸의 일부는 노출되어 있는 거, 물 표면 위로. 부엽은 이렇게 떠 있는 거. 물론 뿌리는 물속 땅에 있고요. 침수식물은 몸 전체가 통째로 잠수돼 있고, 부유식물은 이파리가 떠 있는데 뿌리도 물 한가운데 떠 있다. 제일 외우셔야 되는 게 개구리밥 계통하고 생이가래. 이건 너무 유명한 거고, 동남아 가면 잔뜩 있는 거죠. 열대. 요거를 제일 많이 외우시고, 제일 1번으로 외우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외우시라고 그랬죠. 연꽃계통. 연꽃계통과 마름과 자라풀. 그 다음에 이 생이가래와 헷갈리긴 하지만 가래네가래. 부엽식물을 외우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질문한 것은 부유식물이니까 이건 정수죠. 부들. 그 다음에 요거는 나사말은 침수, 물줄경이 정수, 수세미는 침수. 물수세미는 침수. 개구리밥, 유명한 거죠. 나사말이 침수. 나사말 침수, 물질경이 정수. 다는 못 외우더라도 그런 식으로 중요도를 정해서 조금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하나 더 얘기하면, 이 침수식물은 이 물 뭐 이런 거라고 그랬죠. 다만 물질경이와 부엽의 마름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다음 문제 58번. 비탈면 녹화, 경사면에 이걸 빨리 어떻게 안 해주면 얘들이 흘러내리니까, 그전에는 시멘트로 코팅을 다 하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완전 비생태적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잔디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심어서 흘러내리지 않게, 식물 뿌리들이 이 절개면에 이 경사지의 흙을 잡아주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콩과 식물이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쌀이 쪽도 굉장히 뿌리가 좋은 콩과 식물이고요. 자기나무도 콩과 식물이고, 비수리, 예, 그래서 요거는 온나무 계통이죠. 자, 선구식물이라는 것은 그 맨 땅에 흙밖에 없는 곳에 맨 처음 와가지고 빨리 뿌리를 내리고, 또 콩과니까 그 비료가 되는 작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잎이 떨어져서 그 안에 있는 아까 말한 질소 성분 같은 그 콩과가, 뿌리옥 박테리아가 질소를, 공중에 있는 질소를 마구마구 이렇게 가져다가 자기네 몸에 저장하고 있으니까, 그게 떨어지면 이제 그 비료 성분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비탈면 녹화에 뿌리가 마구 뻗어서 이렇게 흙을 잘 잡아주는 놈들로서는 억새, 비수리, 뭔 톨회스큐, 뭐 무슨 회스큐, 어떤 잔디, 서양 잔디죠, 양잔디. 억새 뿌리를 한번 캐보신 적은 알겠지만, 한 손가락만한 거를 이렇게 캐보면 뿌리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뿌리가 뭐 1m 이상 되는 것도 있고요. 그걸 다 없애줘야 걔네들이 죽죠. 걔네들을 제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경사면에서는 이 억새가 굉장히 그 비탈면 녹화에 유리한 이런 식물이 되겠습니다. 답을 했죠? 59번 생태관광지역 내에서 탐방시설을 계획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뭐 읽어보면 될 것 같은데요. 과도하지 않은 규모의 시설, 뭔 시설을 너무 좀 이렇게 건물 같은 걸 너무 많이 지으면 안 좋겠죠. 기점, 종점, 휴게 지점의 보행 시간을 고려해서 휴게 공간을 적절히, 쉬어야 관찰을 하고 관람을 하죠. 주요 생물상 서식점 포함해서, 이게 저 한참 헤맨 건데, 여기서는 이 주요라는 거에 핵심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생물종, 생물상이 있는데, 그거를 탐방시설에 포함을 해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국어를 너무 훌륭하게 써놓으셔가지고 뭔 말인지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보호해줘야 될 핵심종이 있는데 그놈의 사는 지역, 서식 지역을 탐방시설에 포함시켜라, 이렇게 명확하게 써줘야 되는데, 그래서 요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잘 읽어봐야지 됩니다. 다음, 다리, 교량을 설치할 때는 안전성, 편리성, 뭐 당연하죠. 자연환경 손상 최소화, 좋은 말이죠, 우리 생태보건에서. 다음 60번 서식처를 복원하려고 할 적에, 서식처 복원, 복구, 대체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원, 복구, 대체. 목표종과 함께 도입할 종, 이를테면 목표종이 얘들이 되겠습니다. 도롱뇽을 살게 하자, 반딧불이를 살게 하자, 피라미를 살게 하자, 잠자리를 날라오게 만들자. 이때 함께 동반해서 신거나 갖고 와야 될 걸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자, 요거는 우리 식물, 생물의 곤충의 생활사 같은 걸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반딧불이는 그 어른 성체는 풀밭에서 자라고요. 유충, 알에서 깨어난 유충은, 이놈이 알을 토양에다가 흙에 놨는데, 그 유충은, 알에서 깬 유충은 또 물 안으로 가서 그 먹이가 다슬기를 먹고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유충이 이제
성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먹이가 있어야죠. 예, 먹을 게 있어야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딧불이는 풀밭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알 낳을 자리도 있어야 돼요. 잠자리 성체는 여러분 다 아시고 알을 낳을 적에 물에다가 물 표면에다가 이렇게 그 잠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꽁지를 이렇게 구부려서 물 표면에다가 알을 납니다. 그러면 이 알이 이제 있다가 깨어나서 물에서 자라는데 잠자리의 유충을 우리말로 한국말로 옛날부터 수채라고 부르죠. 모기의 유충은 장구벌레, 잠자리의 유충은 수채, 뭐 이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 유충이 살아가려면 물이 있어야죠. 알을 낳으려도 물이 있어야 되고 유충이 살아가려도 물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딧불이는 그 유충 먹이로 다슬기가 있어야 되고 잠자리는 알이 이제 정수식물이었죠. 네, 정수식물. 부들이 이제 정수식물인데 알이 있다가 유충으로 돼서 이렇게 올라와서 물을 벗어나서 여기서 이제 부화가 돼서 성체가 되니까 부들 같은 정수식물 밑에 뿌리가 있고 상체는 위에 올라와 있는 물 위로 올라와 있는 이런 부들 같은 정수식물. 그 다음에 1번 아니면 4번인데 도롱뇽은 이제 주로 우리가 산속에 있는 무슨 개울가 이런 데서 살고 있는 양서류죠. 도마뱀 비슷하게 생긴 거. 그런데 늪지대에도 산다고 그럽니다. 늪지대에 수련이 있죠. 그래서 조금 얼른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긴 한데 어쨌든 늪을 생각하면 두 개가 연결이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피라미는 아주 조그만 새끼 손가락만한 그 작은 어류인데 민물고기인데 초피나무는 이것은 그 경상도에서 제피라고 부르는 추어탕에 넣는 그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초나무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그냥 완전히 육상 산에 사는 것이고 피라미는 연못 뭐 저수지 뭐 이런데 사는 것이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뭐 전혀 관련이 없는 피라미 초피나무. 그래서 4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회 3과목 해설해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